어떻게 지금 전번 시간에 들은 거 좀 도움이 됐나요? 이게 그림을 먼저 크게 그려야 돼. 그래서 점점 안으로 골격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급해서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데, 이게 뭐 내가 강의 그 직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점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 고시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인가를 하는 것은 왜 하죠? 권리 배분을 하기 위하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땅 대 땅으로 나눠주게 되죠. 땅 대 땅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택지개발사업 비슷하게 환지 방식을 하니까 땅 대 땅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평면 환지라고 얘기해요. 도시개발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입체 환지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땅 대 아파트. 입체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물을 두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표현해요. 도시개발에서도 요새 입체 환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분양 설계나 입체 환지 이런 내용들은 관리처분은 도시개발법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은 이 내용 속에 뭐가 담기느냐를 알려면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법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에서 사업시행 계획에 남겨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는 특히 무상 양도, 무상 귀속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부담금 부분을 가지고서 소송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의 수익을 남기게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들어가 있는데, 무상 양도, 무상 귀속,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변호사도 계시는데 기부 체납하고 무상 양도하고는 무상 귀속하고는 달라요. 효과가. 그래서 기부 체납은 기부하는 행위하고 체납하는 행위가 서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민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유효한 효력이 돼야 되고, 기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납하는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행정청에서 체납을 하지 않아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오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뭐 시효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무상 귀속이나 무상 양도는 법률이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상속이나 경매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분하려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가 차이점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공공기여 내지는 공공기여 내지는 이 기부체납을 무상 양도, 무상 귀속하고 같은 걸로 따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골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무상 귀속, 무상 양도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기, 국토계획법에는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정법도 기반 시설이라는 조문을 사용하고, 도로나 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만들고, 이것은 당연히 그 만든 기반 시설의 관리자인 행정청에게 넘어가는 것을 무상 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비사업자가 무상 귀속을 시켰으면은 특히 도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도로를 10,000제곱미터를 만들어서 무상 귀속을 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역 내의 그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 설치한 만큼의 비용에 해당되는 국공유지를 사실 넘겨받아야 되죠. 무상 양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 무상 양도를 받는 범위 내에 최근에 발생이 된 게 현황도로라는 게 있어요. 현황도로는 3m 도로, 뒷골목 도로예요.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그걸 체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공유지가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노선 공시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정 도로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무상
양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최근에 그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국유지를 뺀 시유지나 구유지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현황도로예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도로들, 3m 도로들. 그래서 10,000제곱미터를 만약에 기반시설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10,000제곱미터의 이하에 해당되는 현황도로를 넘겨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9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을 만들 때 이 친구가 97조 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LH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상 양도, 무상 귀속된다 이렇게 대놓고 2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LH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하면은 조합이죠. 아까 공부했죠. 사업 시행자 는 무상 귀속된다고 했는데 1항에서 제1호, 2호, 3호에 있는 그 각호를 나열을 안 해버렸어요. 이 자식들이 가지고 갔다가 국회에서 자빠졌나 봐. 판때기를. 그래가지고 빼먹어가지고 조문을 잘못 배치해가지고 조문의 해석을 1항에 있는 각호가 나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 양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문도 개정해서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이 되면서 현황도로가 포함이 됐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받을 수 있는 조문이 있었는데 그 조문 밑에다가 뭐라고 줬냐면은 시도조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서울시장은 무상 양도를 할 수 있는 현황도로를 정할 수 있다. 시장의 방침으로. 이렇게 해놓고 안장하고 있어. 박원순이 때 안장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규정이 법률에도 다 있고 있는데 위임도 돼 있고 조례도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각 조합마다 수백억이 해당이 된다고. 이 부분이. 현황도로 넘겨받을게.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한남 3구역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지 이게. 이런 부분하고 다투면 내가 볼 때 충분히 이길걸?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고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한 만큼 받아올 수 있는데 그 대신 시도조례로 정하는 현황도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안 만들어놨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날아가겠죠. 사실은 재개발해서 현황도로 팔아먹는 거 팔아서 정비 기반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 국회에서도 그랬다고. 이 부분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가뜩이나 사업도 어렵고 힘든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 안 해주느냐. 컨설팅 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 당연히 이거 각 현장마다 널려져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했고 사업시행 인가가 이런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게 언제 포함되느냐 이걸 알아야지 무슨 컨설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야.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은 인가고시 하고 나서 부랴부랴 인가고시 하기 전에 건축 심의할 때부터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요. 한 30-40개 정도 선정해. 이 속에 감정평가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하느냐?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마자 흘려벌떡 해가지고 종전종업평가를 낸다고. 종전종업평가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거래사례 비교법을 해서 뜯어 맞추는 거지. 감정을 해가지고 물건 감정해서 가격이 나오나. 미리 만들어놔. 그래서 종업평가는 나중에 시세 봐가지고 거기에 두드러 맞히고 종전평가는 얼마라고 해놓죠.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에 보면 1순위부터 3,000번까지 감정평가액의 순위를 쫙 정해놓는다고. 그 전공계 전공에 보면은 2,000번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야 나는 왜 2,000번이냐 1,000번 3,000번부터 꼴찌까지 한번 전공계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 해석이 나와 있어. 그걸 안 해주고 15일 이내에 안 해주게 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듯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면은 영리한 사람들은 후닥닥 조합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를? 종전평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기서 알려주기 전에.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면 막바로 뭐를 해주느냐, 분양신청 및 분양공고를 하기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에서. 이것도 조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 분양신청하기 전에 종전평가를 통지를 해주는데 누가 해주느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을 한대.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걸 통지를 안 해주고 바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고 나서 분양신청을 받았어요. 분양공고하고. 그래서 깜깜이 분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야당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고쳐야 된다 해서 우리 알 권리를 찾자 해서 조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양신청 전에 종전평가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이게 조문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는 정확히 안 써 있지만 왜 분양신청을 받을까요? 분양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분양 설계하면은 무슨 뭐 설계사무소 데려다 놓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종전가액 얼마 받았냐, 너는 여기서 몇 순이다, 너는 몇 평에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쭉 해서 지네끼리 계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분양 설계라고 표현하고, 이 분양 설계라는 용어는 옛날에 토지구역적인 사업부터 내려왔던 용어를 갖다 붙여 썼다고. 막 대단해가지고 분양 설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찾아보려고 내가 도시재개발법부터 해서 조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양 설계까지 맞춰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하죠? 당연히 관리처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게 돼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해가 되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를 모르고 그냥 생짜배기로 조문만 가운데 것만 들쑥날쑥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 관리처분을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여는데 이 동의유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계획 동의유라고 똑같아.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조문은 45조인가에 한꺼번에 몰아놨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총회의 경우는 반드시 직접 참석이 100분의 20으로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20이 올라갈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100분의 20이 올라갈 경우는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동의에는 미안하지만 상가의 동의는 별도로 안 받아요. 왜? 조합설립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섞어 놓는데 우리는 하나가 아니지, 너네는 같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총회를 열면은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되겠죠. 이 인가 신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가 신청을 2017년도 12월 30일까지 한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생하는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때 시공자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아까 그 총회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해가지고 옆구리를 타고 들어왔다. 이 연역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서 한때만 잠깐 쉽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와 공동 시행자의 기능이나 역할은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원래가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서의 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사실은 법률로서 강제하기도 하고 또 임의기종을 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할 때에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없으면은 바꿔서
다른 사람 대체하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서로가 화합과 서로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묶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야당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조합의 이익을 갈취하는 것이 시공사다 라고 하는 대립관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칼 마르크스의 갈등 이론이라는 게 뭐 그런 것도 아니겠나 싶은데, 이렇게 대립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침잠해 있다가 도정법으로 이 통합이 되면서 주택건설 촉진법하고 도시재개발법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서 시공자를 과연 그럼 대립의 관계로 볼 것이냐, 융합의 관계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갈등에 휩싸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논문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래서 도정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문이 두 개로 찢어져요. 하나는 공동시행 조문으로 가고, 이거 조합설립 인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정확하게 조합설립 인가의 공동시행을 뽑으라는 말은 없지만, 당연히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설업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도정법 11조에서도 시공자의 지위는 조합설립 인가에 뽑을 수 있도록 하되, 도급업자로서의 역할, 공동시행이 아닌 대립의 관계를 봐서 니네는 도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급에게 따라서 움직여라 라고 모호한 액션을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시행자하고 도급자로서의 시행자하고는 지위가 서로 다르죠. 찢어져 왔던 건데, 서울시가 2010년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도 그 사람이 공공관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시공자가 일이 됐거나 펌셈도 없이 설계도 없이 조합설립 때 건축심의도 안 받았잖아요. 이때 미리 뽑아가지고 물량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뽑는 게 맞다 라고 조문을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그 조문을, 우리 도정법 11조에 있었던 조문을 그냥 놔두고 저쪽 공공관이라는 조문 좀 뒤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조문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뽑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동시행에 대한 조문을 두질 않았어요. 앞에 있잖아요, 법조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공동시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시공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골격을 이해를 해야지만 조문의 앞에하고 뒤에하고 막 헷갈리지 않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쉽게끔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공사는 공동시행을 하게 되면, 공동시행은 뭐예요? 자기 권리와 의무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죠. 그럼 만약에 미분양 나면 지가 책임져야 되겠지. 그리고 지도 시행자잖아. 그래서 공동시행자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나 쟁의 같은 거, 이게 발생이 됐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을 빈 공백 상태로 놔둔 거예요. 왜냐? 주택법하고 도시재개발법에서 있던 조문들을 끌고 와가지고 공동 시행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짜게 놨는데, 짜게 놨으면서도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양자의 관계를 서로 보조하고 융합하는 그런 관계로 봐왔는데, 여기서 도급자고 갈아놔 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야, 니네들 도대체 이 양쪽 조문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루고, 조합으로 되어 있음에도 공동시행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서울시가 칼을 뽑아들어서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동시행자 조문에다가, 이 공동시행자를 뽑게 되면은 앞에 있는 조문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조합원으로서 과반수, 공동시행 협약서까지 체결하게 되는 건 시공사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별도의 조문을 두는 거예요. 우리 공공관리 조문에다가. 그 조문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마추어들이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조문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헷갈리 버려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싫어했어, 사실은. 책임지기 싫다. 지분제하고 도급제가 있잖아요. 요새 지분제 한다고 웃어버린다고. 옛날에 그 당시에는 지분제도 공동지분제 해가지고 책임지기 싫고, 요새 같으면 더더구나 하겠어요? 안 하지? 요새 저 지분제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재건축에서. 그렇듯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관리처분에 임해왔고, 관리처분을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부분에서 인가권자가 구청장이 여기 보면은 타당성 검토라는 게 나올 거예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인가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기할 것은 내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케이스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때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서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타당성 검토 또는 검토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하게 되죠. 기간 정해서 법정 동의 3,000세대 이상이면은 그 기간을 정하잖아요. 근데 광명시는 인구 50만이 넘어요, 안 넘어요? 50만 미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조례 제정권이 없죠. 이거 이주 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도시 같으면은 지가 조례 그냥 적어놓으면 그만이야. 그럼 이거는 조례 어디로 가죠? 경기도로 가지.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기도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도시정비 조례에서 시도조례를 위임하다, 시도조례를 위임하다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가서는 조례 조문이 좀 달라. 그래서 도조례로 위임하도록 이렇게 되어놨어요. 조문을 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대도시건 50만 미만이건 경기도 조례에 적용을 받아. 이 조문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도 도조례에서 우리는 사업시행인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관리처분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조합에 가서 아는 척하고 설명 이 법조문 보고 하다가는 큰 거 다친다고 실무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고시를 받고, 인가 고시를 받으면은 이전 고시할 때까지 종전 건축물을 사용 수익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를 하고 입주자 모집, 준공, 측량, 이전 고시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스크린 해봤죠.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주막 한잔 쪽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공부하다가 좀 찝찝하면 보시라고. 여기에는 내 기본서에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정비 계획할 때의 심의 기준이나 평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받고 나서 건축 심의할 때 어떠한 심의나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어떤 걸 받는지, 그 다음에 부담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 정도를 쭉 정리하고, 아까 얘기한 동의율은 각 챕터마다 잘라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개관을 하고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